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학관리원 제24회 한반도 국토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허명수입니다. 한국공학관리원은 국가적 아젠다인 통일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 국토포럼 대주제는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이에 따라 매회 포럼의 주제를 이 바탕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균형 발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남북 교류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맞춰서 청중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공학관리원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시청하실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영 LH 세종국가시범도시사업단 시범도시기획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포럼의 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스마트시티와 도시혁신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님을 연사로 모시고 약 30분간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10분씩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소속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단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입니다. 현재 저는 스마트시티 국가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사업단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공학관리원에서 이런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라는 복잡한 주제와 도시 혁신을 위한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도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하게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향후의 도시의 혁신 방향이라든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시티는 이제는 누구나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돼 있는데요. 결국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도시에 대한 모델들은 수도 없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램 쿠라스가 얘기하는 그 레이어드 시티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혹은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 1980년대 영화에서 이미 2019년에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시미지 같은 그런 그 건설 회사가 플로팅 시티 같은 디자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상상 속에 있는 도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영국의 A럽에서 분석한 사회라든지 경제, 환경, 기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전 지구적으로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습니다만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하는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소위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스마트시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뭐 네트워크 뭐 등등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스마트시티와 연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를 딱히 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학술적으로 한 200가지가 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시의 거주성과 혹은 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의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워싱턴 DC에서 이런 스마트시티 학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데이비 볼리어라는 분이 더 CTS 플랫폼으로서 도시라는 그 책자에 저도 생소합니다만 롤샬 테스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마트시티는 마치 심리학 테스트에서 쓰이는 롤샬 테스트라는 건데 롤샬 테스트가 뭐냐면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팜플렛 그 그림을 주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스마트시티는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본인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는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산업 도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ICT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도시가 대전환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고 보면 싱귤래리티 유니버시티라고 그 레지 커즈바일이나 미국의 유명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대학교에서 정리한 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미래는 디지털화를 거쳐서 파괴적 혁신 그리고 무료화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서비스가 무료화되면서 민주화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자동차 부품 업체로 유명한 보쉬 같은 경우는 IoT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안에 뭐 빌딩을 관리한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한다라든지 스마트 일종의 정부, 전자정부 같은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가장 데이터가 많이 생산되는 건 스마트 시티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비전이 있는 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 공간을 어떻게 가상 공간에서 정확히 표현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술은 3차원의 보이는 모델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처리한다라든지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테슬라라든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레벨 3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놓고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게 도시에 대한 그 도로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드론 택시, 드론만이 아니라 사람이 무인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 택시도 요즘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유이동체가 과연 미래 도시에 어떻게 결합될 건가 이런 것들도 스마트시티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세돌 그 국수가 사실 바둑에서 인공지능에
패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인공지능이 불과 한 3, 4년 만에 엄청나게 이제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아우디하고 경찰청이 협력해서 도로의 신호등이 바로 아우디 차 안에 신호가 바로 그 정보가 전달되는 이런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안면 인식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도시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5G를 개통을 했는데요. 5G가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훨씬 단축되면서 대용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군집 주행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호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에너지 미터링을 통해서 에너지를 세이빙 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문제인데 코비드 이후에 뉴 노멀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백신이 실패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고 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90만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노령층이 또 여러 가지 위험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3개 도시가 현재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한 9개 정도 도시가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 토론토라든지 암스테르담, 뭐 바르셀로나, 뭐 싱가포르, 미국의 콜럼버스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사이드워크 랩이 의욕적으로 한 2년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런 그 토론토 5대5에 접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글에게 제시했던 거는 도심지의 그 가격보다 낮게 시공할 수 있는, 그래서 75% 가격으로, 그리고 캐나다의 목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목조로 33층 정도의 아파트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당연히 통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 이슈가 돼서 캐나다 토론토 주민이 반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코로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그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미국의 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뭐 물류라든지 다양한 전기까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별도의 스마트 컬럼버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다양한 시스템 간의 연계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작년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효과는 확실히 있다. 심지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50개 도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스마트시티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03년 4년도부터 UCT부터 시작해서 스마트시티를 펼쳐왔습니다. 물론 스케일이 작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획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결합되기도 하고 국가 시범도시라고 해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데이터시티를 글로벌하게 선도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존 도시 중에는 대구시와 시흥시를 저희 국가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종 5-1은 최근에 정재승 교수가 제시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특수 목적법인이죠. SPC를 공모한 바가 있고요. 부산은 새물머리라고 해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IDC가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를 보면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보다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아마 글로벌하게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에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획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토목구조물의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나 아니면 빌딩 같은 부분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엄두가 안 났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바르셀로나의 그 시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도시를 단순한 구조물뿐만 아니라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하나의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그런 상태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도시를 구조화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물리적인 시설물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사이버 인프라, 뭐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플랫폼과 어떻게 정보를 교환받게 하고 거기서 발생한 정보를 어떻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 뭐 운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통합,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예타 사업으로 통과가 돼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1,200명 정도의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을 해서 대구시와 시흥시에 실제로 접목을 하는 과제가 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 허브 모델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다양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의 어떤 그 도시 모델까지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허브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허브를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를 하고 완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와 연결을 해서 3개 통신사 그리고 22개 카드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역학조사하는데 하루가 걸리던 거를 10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은 좀 더 발전이 돼서 요즘 QR코드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2차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는 교통이라든지 혹은 안전 같은 그런 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 허브 센터에 설계는 끝났고요. 내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KT가 그 저희들 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서 플랫폼까지 완성을 했는데 예측하는 그 솔루션까지도 지금 개발이 돼서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참여해서 각 아파트에 자동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가 계량기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모델을 현재 시흥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구상하는 꿈의 모델이 2022년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다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를 논하기보다 오늘 주제인 도시의 혁신 방향을 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산타페 연구소의 제프리 웨스트 같은 분이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는 거대한 복잡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현재 보면 전 세계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뭐 80% 그리고 CO2 배출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규모가 큰다라고 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뉴욕에서 발생하는 1000만 인구의 뉴욕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100만 인구의 범죄율보다 10배가 아니라 15배, 20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계를 어떻게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사실 옆에 계신 김도정 교수님이 도시 재생에 대한 500개 이상의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압축해서 보면 도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는 인체와 같이 순환계, 신진대사를 하는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순환 도시, 순환형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 안에서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등등이 순환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서 배출되는 양을 줄일 것이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해비타트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가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빈곤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젠더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17가지의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도시에 대한 주제도 있습니다. 도시는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도시의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도시가 번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생산성, 인프라, 그리고 형평성, 지속 가능한 환경,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시 발전의 지표가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 보통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성 체계, 데이터의 운영 체계,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데이터들은 크게 보면 위치상으로 나타나는 지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에서는 이런 도시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영국의 대학이라든지 유니버시티 컬러지 런던이라든지 1995년부터 대학교에는 이런 도시를 연구하는 도시 인포메틱스 센터가 여기저기 설치돼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어번 인포메틱스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걸 도시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가 보급이 되면 도시의 데이터와 AI를 어떻게 연결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느냐,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도시의 혁신적인 장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상암 디지털 시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시별로 이런 혁신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혁신 공간을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다양하게 포용성 있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그런 진행을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죠. 그럼 결국은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시민에 의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도시 혁신 플랫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요즘 시민들,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데 이런 형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정부나 혹은 도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현재 행정적인 오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시티나 도시혁신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회를 어떻게 혁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 안에 뭐 홍대의 인디 밴드를 얘기하잖아요. 그 도시에서는 인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 방향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고 기술이 사회와 어떻게 결합해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혁신적인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OECD에서 제시한 바를 따르면 R&D를 할 때도 이런 사회적 혁신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고민했던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아젠다를 보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시 생활을 어떻게 볼 거냐, 도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의 신진대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리고 도시의 형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혁신도시 모델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형태에 맞춰서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 인프라를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적절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EIPSCC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실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어떤 파괴적 혁신 기술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범부처적인 협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이나 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통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지, 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증하고 확산하는데 어떻게 협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측면에서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어떻게 이걸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건가라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희가 전략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부처별로 협력해서 좀 더 사회를 혁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AI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별로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스마트시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신도시는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도전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기존 도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고 참여하기 쉬운 그런 좀 더 로우텍이지만 좀 더 보편적이면서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든지, 혹은 첨단화된 도시 모델도 제시할 수 있겠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ES에서 금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겠는데요. 우분시티라고 해서 사실 도요타의 그 공장에다가 이러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하고 자동차 다니는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인프라를 구분을 하죠.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는데 꼭 도로, 아스팔트 도로만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나무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그 이동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혁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광장 같은 혁신 공간을 만들고요. 이게 한 20만 평의 도요타 공장 부지를 아마 유럽의 디자이너가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보시면 왠지 그 일본의 전통적인 양식을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율차가 셔틀이 다니기도 하고요. 소셜 로봇을 가지고 노는 장면도 있고요. 집안에서 로봇이 커피를 배달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위에 보면 궤도를 통해서 드론으로 혹은 날아다니는 그런 에어택시도 보이고요. 다양한 형태 미래 도시 모델, 그리고 앞에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모여서 담소도 즐기고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속성들을 좀 잡아서 후지산이 멀리 보이는 도요타 우분시티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그 도요타 우분시티보다 훨씬 더 우수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베티라고 하는 그 도시 지리학자가 콘트라티에프라고 해서 스마트시티는 앞으로 2010년도부터 30년의 웨이브를 탈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피크 타임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야흐로 스마트시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과정에서 기술 혁명도 필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문명론에 대한 그 제가 설명드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디지털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스마트시티를 디지털 문명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형태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문명론을 얘기할 때 문명론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지식인입니다. 우리 공학 할리먼은 우리나라의 공학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소사이어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문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사상의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학 할리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문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선비정신은 바로 이 문명의식의 발로고 그게 실학운동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바로 수원 화성의 야경입니다. 수원 화성은 제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의 효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수원 화성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획기적으로 만든 그리고 산성만이 주도인 데를 평지의 그 도시를 만들고 그 산성은 교통과 행정과 국방의 도시가 압축적인 도시가 돼서 이게 바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21세기 도시 실학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현 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약 10분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도년입니다. 저는 도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997년부터 계획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공학 할리먼의 그 웨비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 그 말씀하신 조대현 박사님의 이야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스마트시티와 도시혁신이라는 것 주제로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2019년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모습입니다. 남쪽에는 100만 평의 월드컵 공원이 있고, 그리고 2002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서쪽에는 약 15만 평 정도의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적으로 본산이 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1억 톤의 쓰레기가 묻혀져 있었고 버려진 땅에 우리는 1997년 IMF가 있던 시절에 바로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면 디지털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신산업을 당시로 보면 첨단 기술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1억 톤의 쓰레기를 나무 심기부터 첨단 쓰레기 처리 기술을 동원한, 당시로 보면 가장 스마트한 기술들을 이곳에 써왔고, 그리고 이 버려진 땅에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산업을 현재 일으켜서 지금 K-팝 그리고 강남 스타일 등이 그런 것의 문화와 문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들은 물론 북한의 도시의 모습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과정은 우리가 우리보다 다소 뒤처져 있는, 그리고 저개발된 또는 산업화가 덜 된 도시에서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립니다. 물론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대에 문명과 문화로서 이끌었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재생부터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부터 도시의 보존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축적된 지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했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도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30년까지 30만에서 50만으로 증가하는 도시가 약 한 290개, 그리고 30만 정도의 신도시가 약 300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전체의 과정은, 도시화의 과정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래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는 현재 시대의 도시 문제 해결과 그리고 새로운 도시 기능의 수용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누적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저는 스마트시티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의 기술이 왜 중요한가는 바로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의 산물은 공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세기에 공장을 도시 외곽으로 내보내면서 도시는 소비와 그리고 서비스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인재들이 모여지는 것보다는 이미 잘 갖추어진 사람들 또는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만 들어오게 되고, 도시는 더 이상 인재를 키우는 도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이 모든 것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결국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는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통해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R&D를 포함한, 그리고 기존 산업이 고도화, 신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생산 공동체와 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도시를 다시 생산 기능의 회복과 생태계를 재생시킴으로 통해서 도시에 인재들을 유입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과 병행해서 이제 국가의 경제력들은 국가만이 아니라 대도시권도 같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주요 도시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 역량을 집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첨단 디지털 제조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리콘밸리 등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뉴욕의 로어 맨하튼, 그리고 런던 텍시티,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입니다. 뉴욕은 5년간 창조적 계층들이 72%가 증가를 하게 되고, 텍시티는 현재 5,0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보스턴은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에서 5천만 불의 경제적 세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첨단 기술들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바로 첨단 기술이 체험을 통해서 상품화되고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매력적인 상품과 시장으로서의 첨단 기술의 체험단지나 또는 작은 실증을 통해서 리빙랩과 체험 가능한 테스트 베드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와 SBS, YTN, DM, 동아일보, CJ,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누리꾼 스퀘어 등을 포함하면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1,000개의 기업, 5만 명의 창조 근로자, 연매출 20조, 매년 세수 1,100억. 결국 디지털 미디어로 특화된 곳이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고, 그게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시 활동은 인간 주체에서 물리적 환경과 첨단 기술의 인터랙션에서 일어나고, 스마트 도시는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활용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위해서는 바로 누가 이곳의 생산 계층의 핵심인 창업가들이나 창조적 계층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의 핵심은 맞춤형 스마트 시티 인프라,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문화들입니다. 용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등에 갖춰져 있는 이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시제품 제작소, 그리고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오픈 캠퍼스, 그리고 창업자들의 하우징과 함께 5G, AI, 빅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리빙랩과 체험 가능한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만 이 혁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는 에코 플랫폼으로서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스마트 시티 생태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며, 혁신이 시작되는 상징의 기반이자 기회의 장소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플랫폼,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식이 있는 미래형 캠퍼스,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융합과 교류의 장소,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그리고 창업이 전 과정이 필요한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갖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바로 핵심 기본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한 협력과 뜻밖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혁신 세태계의 거점과 문화의 발신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 공감대를 얻게 되고, 이것들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자율주행 버스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인정과 공감대가 저는 우리 스마트 시티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전 세계 80개 도시와 함께 그것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듯이 스마트 도시의 실증 사례로서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반을 확보가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시티가 문명과 문화로서 전 세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의 모델로서 저는 작동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돈영 교수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 LH 세종국가 시범도시사업단 시범도시기획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김영입니다. 한림공학
한국공학한림원의 그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앞서 조대현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의 진화부터 스마트시티,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학술적인 내용과 연구 개발된 내용을 도시에 이제 어떻게 접목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과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세종 국가 시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실제 스마트시티는 2000년 초반부터 그 ICT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 그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그 추진 전략에 맞추어서 저희도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과 생태계 구축, 민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등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도시를 보면은 기존 도시에 스마트 시티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기존 도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도시 재생까지 모든 분야의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많은 분야의 그 기술을 접목하고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시티인 세종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는 그 스마트 시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할 건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현재 적용하는 최신 신기술을 실제 바로바로 적용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시티의 보편적 서비스를 그 모든 시민들한테 그 적용해서 포용적 도시를 만들고 실제 시민과 공공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도시 문제 해결과 신산업 혁명을 그 도시단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를 구축해서 디지털 트윈 구현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는 2018년 12월 달에 그 세계 최초로 스마트 시티 국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라는 부분이 주택하고도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주택의 그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주거 문화 혁신과 그 스마트홈에 대한 요소 기술 개발, 실증, 확산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중소 스타트업이나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은 기업들은 실제 개발해서 이게 그 상품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세종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지구내 테스트베드 존을 제공을 하고 실증 비용을 지원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 국가 시범도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 시범도시는 2018년도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시범도시를 부산과 세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도시를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개발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마스터 플래너로 선임해서 도시 기본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플래너께서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 7대 혁신 서비스로 인간 중심, 탈중앙화, 그리고 서비스의 융복합을 실현하는 도시를 구현하고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도시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 시범 도시 도시 구상은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와 용도 지역 없는 도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기존의 도시 체계와 많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용도 혼합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기존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인 부분이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이나 일부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신도시 신규 개발지에 이렇게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세종 국가시범도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행 중심의 차 없는 도시 구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위주의 도시 구조를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로 바꾸어서 실제 그 자율주행이나 미래 기술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부분이 공유차 기반으로 소유차가 진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그 서비스 차량이나 공공 차량, 노약자 차량, 응급 차량 등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단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과 검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는 물리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도시 운영 자체도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민간 기업, 시민이 함께 공동으로 도시 운영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이 그 도시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혁신성을 좀 담보하고 효율성을 좀 줄 수 있도록 그 민관과 공공이 공동으로 SP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시범도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도시 서비스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성을 좀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입니다. 근데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 결국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실제 활용에 상당히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디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 기반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인 콤파스라는 부분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개방을 하였습니다. 일단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경쟁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일단 도시적 문제 해결 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플랫폼 작동 원리는 지자체가 도시 문제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그 해당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도시단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과제 부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김해시와 화성시를 두 개 과제를 경쟁을 했었는데 총 497개 팀 900여 명이 참석해서 145개의 모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만큼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개 지자체로 과제를 확대하여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콤파스라는 플랫폼 속에 지금 고양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우수 과제별로 최우수 그 팀에게는 그 최우수 팀과 총 상금 과제별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양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증가하면은 이런 문제 해결 시간과 비용이 계속 감소할 수 있고 데이터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민간 기업이나 개인은 이런 부분에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산과 학이 연계되는 이런 그 연구 구조의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공유차 기반의 그 차량 소유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적인 목표는 소유 자동차의 한 3분의 1을 감소시켜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좀 절감시키면서 도시의 그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분야, 데이터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가 구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규제를 풀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세종을 포함해서 세종시 전체에 스마트 규제 혁신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기업이 다양한 방안으로 서비스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금년 6월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실제 조성까지는 3,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 내에 한 5만 평방미터 이내의 규모의 작은 그 실증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그다음 국가 R&D가 하고 있는 서비스 실증을 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곳에서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작게나마 활용돼서 실제적으로 도시단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패널 토론의 마지막으로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한이 어떻게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경학적인 잠재력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를 활용해서 남북한이 미래의 경제협력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그 신도시 거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최근에 건설해 왔고요. 또 북한 최고 지도자도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선진화된 도시를 본받고 싶다고 하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보와 과학화를 통해서 경제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신도시의 모습이라든지 또 교육기관에서 보여주는 교육 기자재가 홀로그램, 로봇,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런 시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 여러 다양한 행사에서 드론 쇼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심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북한이 가능할지 살펴본다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노동을 자동 생산하는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을 자동 생산하는 그런 혁명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그 핵심 요소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분야는 북한은 사실상 상용화에 아주 수준이 낮고 미미하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북한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독자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도 하드웨어 쪽은 어렵겠지만 정책적으로 경제특구라든지 특별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는 우리 한국이 앞서 있으니까 남북한이 상호 협력한다면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도 한번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삶과 산업을 담는 공간적 그릇이라고 한다면 결국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북한에 과연 스마트 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테스트베드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먼저 테스트베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데 한반도 전체의 경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앞선 인프라를 자꾸 뜯어 고치기보다는 낙후된 북한의 첨단 인프라를 적용하는 것, 단계를 건너뛰는 인프라 구축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설득, 법률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북한도 적절한 절차는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별법을 경제특구 같은 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도로 건설을 한국에 하자면 막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토지의 사유재산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건설공사 비용도 우리가 계산한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에 군 병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도시 개발 테스트베드는 북한의 장점이 있는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에서는 LH공사가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하다 보면 우선 사업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데 미래의 이상적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사업성보다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장과 산업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앞선 인프라를 첨단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면 누군가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사회적 저항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좀 건너뛰고 해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가 북한이 유리한 점을 한번 열거해 본 것이지만 사실상 북한이 어려운 점이 더 많겠죠. 사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서울과 평양을 광역경제권으로 연결해서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스마트시티를 확대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울만의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연계한 메가시티, 한반도의 중심적인 메가 수도권으로서 서울과 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관광 분야가 또 제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의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 시스템과 지불 시스템을 한번 통합해 보는 것들, 그리고 버추얼 전시관 같은 데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남북한 정상이 2018년 9월에 합의한 공동 올림픽 유치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 평양 메가시티가 한반도 평화경제 테스트베드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같은 중간 지역에는 고속철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컨트롤센터, 데이터센터, 프레스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서울과 평양을 아주 긴밀히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개 떨어진 도시에서가 아니라 서울 평양이라는 하나의 광역 경제권이라는 개념에서 도시 운영을 한번 통합해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평양 올림픽이 만약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 계기로 활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DMZ 국제평화도시 이런 쪽에도 개성을 공단을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제조나 생산시설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산업, 지식산업, 컨벤션,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바꾸는 것, 그런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망산업이 이제는 제조 생산이 아닌 다양한 산업들, 특히 우리 북한의 인재를 육성하는 한반도 교육의 중심으로 개성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류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오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국제 학교를 개성에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연계한다면 서울 평양 개성을 연계한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남북한이 같이 협력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있는데 그 한국판 뉴딜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만 이루어지는 뉴딜이 아니고 북한을 포함하는 뉴딜,
한반도 차원의 뉴딜로 확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미래 한반도가 경제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생명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난관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스마트 시티, 또 남북한이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스마트 시티, 그걸 한번 우리가 기술과 생태적 관점을 합쳐서 미래 한반도의 그 새로운 꿈을 꾸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만으로는 또 어렵고 우리 한국에서만 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와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한번 꿈꾸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 그것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뉴딜로 만들어보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사와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고 이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사전 질문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에 들어온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경태 교수님하고 조대현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 임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코로나 국면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도 어떤 부분들은 상시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이 장점, 이것을 포기하고 분산화된 형태로 급진적인 변화는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장점을 절충해서 분산과 집중을 좀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화된 도시 안에서도 개인화된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시 구조라든지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방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시 설계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GTX와 같은 광역 고속교통망을 우리가 확충된 상황이라면 수도권 주변에 보다 쾌적한 녹지에 인접한 그런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주변에서 거주하면서도 컴팩트 시티의 도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주중에는 도시 주변 외곽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업무 시설이 집중된 컴팩트 시티로 출근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교통망, 광역교통망을 확보해 준다면 도심 업무 시설에 인접한 주거 공간 수요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 공간 수요도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치 아프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코로나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분산과 집중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도시 구조를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보면 도시 인프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니까 전력이나 가스망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뭐 교통수단이나 교통 간의 뭐 도로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 공급돼야 되고 쓰레기 처리돼야 되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정보통신 관련한 인프라가 이제 가장 구성되는 도시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락다운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할까?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접촉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게 결국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사람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기술의 효과가 뭐냐면 아날로그적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요즘은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도시 인프라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면 현재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개인의 도시 안에서 삶의 그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주권과 이동권이에요. 그 거주권과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럼 거주권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공간에 대한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되고요. 그 변화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의 여지를 좀 더 줘야 돼요. 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거주 공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직주 근접형의 그런 그 형태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언택 상태에서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고정돼 있는 그 인프라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프라적인 변경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이런 웨비나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 활동하는 거하고 이 디지털 쪽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데 뭐 코로나 블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를 그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정보를 어떻게 집약해서 하느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저는 데이터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습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희들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활용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는 스마트 시티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 혁신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로 전환 이후에 유지되는 비용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스마트 시티 주민이 부담한다면 관리비 인상으로 유지가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 부장. 예. 스마트 시티를 제가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 건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을 보시면은 조성 부분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실제 근미래 기술을 적용하는 국가 시범 도시 3년 내의 기술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술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상용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그 기존 도시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기술 중에서도 경제성이 입증된 도시 그 기술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기술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는 근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비용 부분이 많이 들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국가시범도시 관련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공모의 주된 내용 중에 민간사업자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그 민간 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 실제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서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도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도시의 관리 비용을 줄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그 추가되는 서비스 자체가 그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부담이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신 부분, 그다음에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하고 부가적인 서비스가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을 추가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에 북한의 스마트 시티 건설과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은 통일이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만들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 대비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민경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통일 후의 스마트 시티 건설 또 비용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꼭 우리가 북한에 무엇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자금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그리고 통일 후가 아니고 남북 교류 협력 단계 또 경제적인 활발인 협력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치적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것일 수도 있고 너무 급작스러운 정치적 통일은 상당한 우리 사회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도시 간의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북한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 스스로 건설했을 때의 장점.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도 새로운 도시와 단지를 건설할 때 국가가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그런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한 경쟁력,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패키지들로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프로젝트로 딜로서 패키지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해외 자본 유치도 상당히 유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민간 자본 유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에 북한이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획기적으로 민간 해외 자본에 분양을 하긴다 그러면 사실상 경치 좋은 곳에 우리 한국 민간 자본을 포함해서 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북한이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혜택을 입는 쪽에서 자본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북한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북한에 뭔가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북한의 스마트시티 기본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와 통신망 같은 것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비용들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패키지들을 프로젝트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 시간상 한 2개만 저희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와 환경 오염 감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아마 환경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하는 질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의 문제인 기후 변화에 대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같은 유사한 질문인데, 에너지와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화석 연료 저감이라고 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성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의 사용을 절감하게 하는가, 그리고 환경 오염의 원인들을 저감시키는가 하는 이 축소 부분과 그리고 자원의 절약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현재 에너지들을 덜 쓰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리얼타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리얼타임 매니지먼트 개념에서 센싱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집약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바로 이 화석 에너지 저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오수와 폐수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현재와 같은 그 팬데믹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의 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확산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은 바로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위기 부분들이 도시의 변화 요인으로 온다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시 내에서의 측정과 모니터링, 이 부분들이 현재 환경 오염에 대한 저감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저감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적 요인들이고, 유엔이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목표들도 바로 지속 가능한 부분은 환경 오염과 에너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기술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또 도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스마트 시티가 국가의 총괄적인 주거 정책과 연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영 이것도 뭐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답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만, 스마트 시티에서 제일 지향하는 부분은 공간을 어떻게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가입니다. 주거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거주하는 부분과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젊은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주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주거로 스마트 홈이라는 또는 인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10제곱미터 정도, 보스턴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에 진입을 하기 위한 주거로서의 주거, 그리고 그 포용의 개념으로서 주거를 어떻게 나누어 쓰게 하는 이런 정책들은 스마트시티에 의한 것보다는 도시에서 주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나누어 쓰게 하느냐는 토지 자원들에 대한 현명한 활용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활용하게 하느냐 부분들이 이 공유와 그리고 주거 거주의 서비스들을 스마트한 개념으로 전환시키면서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 부분도 공간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하는 이 큰 부분 하나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유 부분들을 어떻게 스마트한 기술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거 정책에 도입이 될 거라고 보면 도시 내 주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화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공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들에 연계된 주거 정책들이 스마트홈과 꼭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연사와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를 도시 혁신 차원에서 보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실시간 질문도 있었는데 도시는 복잡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혁신시킬 거냐,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앞에 그 짧게 실학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그 진행됐던 한 150년 동안에 우리 그 선조들, 지식인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통적인 주작을 어떻게 주작적인 사상을 탈피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할 것이냐, 그런 몰락한 양반들이지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그 서구 물질 문명에 그 지배되는 그런 형태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또 전환해야 되는 그런 그 압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일종의 경세치용, 이용우생, 실사구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중농주의, 뭐 토지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나 소위 말해서 사회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 아젠다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우생은 결국은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박재가나 박지원 선생 같은 어떻게 이 디지털 전환을 기존에 저희가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이 대규모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형태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가, 이 문명의 대전환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실사구시는 뭐냐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가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개개인이 다 만족하고 있느냐,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삶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거를 각각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바로 이 전반적인,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복잡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도시 안에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모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스마트시티 실무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실제 그 도시라는 그 자체를 이제 물리적 공간으로 스마트시티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봐야 되는데 저도 도시개발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서로의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가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의 사일로처럼 돼 있던 업무 부분도 약간은 조금 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학도나 사회학도 뭐 인문이나 이런 부분에 그쪽 분야에 자기가 하는 부분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 서로의 소통을 가능하게 그 귀를 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통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국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잘 들어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그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미래 도시를 만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와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내용을 정리하여 공학한림원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